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음식점 건물로 들어가려던 도중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동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린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했었지만 하는 행동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매번 시집 모임 때마다 온갖 꾀를 부리며 저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되는데 동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손이 사람인 제가 동서가 좀 더 안 움직인다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면 시댁 식구들이 되려 저를 속 좁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속만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저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 모임 있을 때 저는 시댁에 일찍 도착해 시모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 내외가 거의 준비가 끝나갈 때쯤 시댁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는 밝아졌고 저만 빼고 저희 가족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던 도중 동서가 팔에 깁스를 하고 들어온 걸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팔에 왜 깁스를 하고 온 거야? 몸이 이러면 말을 하고 집에서 쉬면 되지. 왜 이렇게 미련하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도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찾아뵙게 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이래서 오늘은 쉬었다 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불편한 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저녁상 다 차려지면 그때 부르도록 하마. 그래도 왼손을 다쳐서 다행이지. 오른손을 다쳤으면 얼마나 불편했겠니? 큰며느라, 우리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마저 저녁상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너도 많이 놀랐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어서 서두르자. 동서는 왼팔에 반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댁에 왔을 때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일까봐 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조금도 의심 없이 속고 있었죠. 어떻게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였지만 괜히 이런 문제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괜히 걸고 넘어져서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건 저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도와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 맛 좋은 음식들은 전부 다 동서 쪽으로 몰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만약 제가 깁스를 했다면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게 될 게 뻔했었죠. 뒤에서 잡일을 도와줄 사람이 다쳤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처럼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팔이 이래서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고
하루빨리 몸이 좋아지길 바래. 너는 걱정된다는 애가 얼굴 표정이 그게 뭐니? 막내 며느리가 다쳐서 혼자 일한 게 불만인 것처럼 보인다. 제가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표정 좀 풀고 막내 며느리 밥그릇이 비어있잖니? 가서 밥 좀 퍼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불만 가지고 있는 거 다 티난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다친 게 잘못이죠.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러면 제가 더 불편해진다고요. 동서는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다며 눈물이 맺히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음밖엔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동서내외는 후식까지 전부 다 챙겨 먹은 뒤 배가 불렀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변명거리 하나 만들어서 시집 모임 때 온갖 꾀부리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제 몫으로 돌아왔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모가 설거지 하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만 했었죠. 이런 상황들이 답답해서 더 이상 저도 두 눈 뜨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게 집안일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그럼 팔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 그렇다니까. 남자들이야 집안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 동서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동서가 오늘 음식하고 싶지 않아서 서방님이랑 짜고 반 깁스하고 온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리고 동생이 형을 속인다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텐데? 내가 모임 있을 때마다 동서가 깨부리면서 빠지려는 행동들을 유심히 봐왔잖아.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야. 이번에도 확실하다니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오른팔이 아닌 왼팔을 다쳤잖아. 증거가 없을 뿐이지 동서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일걸?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입 아픈 일이긴 한데 어머님이 나를 점점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 좀 믿어주고 내 부탁 좀 들어줘. 동서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당신도 이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추측인 거잖아. 괜히 일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어요.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다들 속고만 있었으니 남편도 제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 제가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불러들이고 제가 방 안에 녹음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남편은 어려운 부탁은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내외를 거실로 잠깐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를 한 뒤에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간단하게 대화를 끝낸 동서내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서방님과 동서가 주고받고 있는 대화만 들어봐도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모여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전날에 설치했던 녹음기를 회수해서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숨죽이며 동서내외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네요. 나 이번만 당신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어. 우리 가족들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까 형수님 표정을 보는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고.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것 같았어. 형수님이 그래도 착하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어느 정도 성격이 있는 분이었으면 100% 밥상 엎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당신 아껴준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앞치마 두르라는 말이야? 당신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라고. 내가 손 아랫사람이니 형님이 하기 싫은 건 무조건 나한테 시키겠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어차피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잖아?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병원이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게 할 거야? 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힘 빠지고 집안 분위기 망치는 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아버님 댁에 며칠 있다 가는 건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세뇌가 돼서 결국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기대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나는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편하게 아버님 댁에 오면 되는 거지.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장단이나 맞춰줘.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래서 사람은 야가야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꼭 여기서 해야 돼?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듣는 날에는 정말 골치 아파진다는 거 몰라? 앞으로 당신도 말 조심해줘. 동서내외가 나누고 있는 대화에 솔직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녹음한 증거물을 당장이라도 가족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풀어놓는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게 확실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아낀다 해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시는데 식탁 테이블에 녹음기를 올려놓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동서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녹음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뒤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최근 들어 피곤해서 예민해진 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결국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동서와 따로 약속을 잡은 뒤 앞으로 둘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저녁상 차려줘야 되니까 할 말만 하고 일어나도록 할게. 일단 이것부터 들어볼래? 많이 당황스러운가 봐. 그러게 계획을 하려면 철저하게 했어야지. 이런 증거물을 남기면 어떡하니?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다음 모임 때는 다리에 깁스하고 올 건가? 매번 모임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제 기대가 되는걸? 내가 왜 따로 얼굴 보자고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나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모든 건 동서가 앞으로 보일 행동들에 달려있지.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앞으로 꽤 부리지 않고 모임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동서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동서를 아끼고 이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비수를 꽂을 건 아니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집안 행사 있을 때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 제발 원본 넘겨주세요. 이걸로 평생 제 발목을 잡으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동서하기 나름 아닐까?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온 입장에서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동서는 여우같이 이리저리 빠지면서 나를 더 힘들게 했잖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결국 아이디어도 바닥 날 텐데 그때 돼선 아예 입원할 생각이었어? 시댁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일도 아니잖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는 음식 만드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했었어? 녹음된 내용을 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알아? 지금 당장 동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야. 그런데도 내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건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정말 이성을 잃었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겠지. 그때도 나는 참았고 지금도 참고 있는 건 동서가 충분히 며느리로서 잘할 거라 믿어서 그러는 거야.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음 모임 있을 때는 제가 일찍 서둘러서 일손 도울게요. 동서는 녹음된 내용을 듣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은 믿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기회도 안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저에게 다시 안 좋게 돌아올까봐 최대한 참고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많이 미안했던지 저희 집에 한번 오겠다며 이것저것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회를 줘서 그런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을 풀게 되면서 과거의 일은 전부 잊기로 했어요. 동서는 녹음된 파일을 지워주길 원하길래 앞으로 잘할 거라 믿고 보는 앞에서 파일을 지워줬네요. 그런데 사람 속마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다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동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어쩌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발목이 접질려서 1달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요. 높은 일을 쉬는 제가 잘못이죠.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무슨 일이야? 다리 접질렸을 때 계속 걸으면 덧난다고 하더라. 방에서 쉬고 있으면 식사 준비 끝나는 대로 부를 테니 어서 들어가 있어. 아들, 뭐하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힘들어 하잖니? 몸이 저렇게 약해서 나중에 애는 낳을 수 있겠어? 보약이나 한 채 지으러 가야 되겠다. 건강이 우선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동서는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이럴 거면 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오랜 시간 대화를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동서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진다며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기회를 줬을 때는 다시 잘해보자는 뜻에서 용서를 해준 건데 동서는 그런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오로지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동서내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어김없이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서 밥때가 되자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는 동서내외를 보고 서방님한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며 동서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려고 녹음된 파일을 지워달라고 했던 거니?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뭐가 너무한데요? 저 없을 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사생활을 녹음한 형님도 잘한 건 없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거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형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부 다 내 편이지 형님 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주버님까지 형님보다 저를 더 믿어주지 않나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시려면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하시던 일 하세요.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지금의 결정을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야. 그때 돼서 무릎 꿇고 울며불며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살아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게 아마 조만간이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동서는 되려 저를 더 무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동서와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무슨 대화를 그리 오래 하냐며 서둘러 저녁 먹자고 동서와 저를 부르셨어요. 당장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동서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일적인 문제로 종합무역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역센터에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저와 마주치자마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에서 저를 부르며 다가온 변호사가 동서 앞에 서는 순간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는지 제 팔을 잡고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는데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는데 내 집에 와서 이런 계획까지 세웠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 오늘 내가 여기에 올 줄 몰랐던 거야? 회사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동서는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러니 많은 관심을 받고 싶었겠지. 나는 오늘 무역센터에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동서가 오늘 무역센터에 참석한다길래 내가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순 없잖아? 아무리 내가 만든 디자인이 탐이 난다 해도 내 작업방 좀 구경한다고 했을 때 건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동서가 작업방에서 한 행동들 전부 다 방에 설치한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 어떻게 우리 회사가 만든 상표권 디자인을 자기들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지? 동서가 지금 나랑 비상계단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을 텐데 지금쯤 전시회는 난리가 났을걸? 동서는 저를 비상계단에 놔두고 급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작업방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집 구경을 하다가 동서가 혹시 모를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동서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설치를 한 거였는데 공모전에 제출할 디자인한 상표권을 동서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 도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영상이 담긴 동서의 행동을 전부 다 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그리고 현장에는 때마침 남편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상태였어요. 제가 일하는 거 구경하고 외식이나 할 겸 상표권 공모전에 초대를 했었는데 시부모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죠. 동서가 제 디자인을 똑같이 도용한 옆자리에 저희 회사 측도 똑같은 상표권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서가 제 방에 들어와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찍혀 있던 영상도 함께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 동서의 동료 직원들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른 상표권으로 대체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신 시부모님께 동서가 서방님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녹음된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불을 더 지펴 드렸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이 집안 전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녹음된 파일로 저를 억압하길래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형님이 디자인한 상표권을 제가 도용한 것뿐이었어요. 분명 이번 연도에는 공모전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골탕 좀 먹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의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봤으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연기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첫째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결과물까지 훔쳐갔으면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해라.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서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서방님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면서 시부모님 좀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서방님은 동서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동서는 상표법 침해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상황이었고 도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동서의 회사 측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퇴사 처리가 되고 말았네요. 서방님도 동서와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있네요. 얼마 전에 길 건너편에서 동서를 봤는데 삶이 힘든지 반쪽이 된 얼굴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꾀를 부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준 일이었네요.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매번 여기 구독자님들처럼 늘 울고 웃고 하루하루 위로도 얻으며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아이들 셋을 키웠죠. 아이들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라 참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저희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제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 덕분이라도 힘을 내야만 했죠. 여보, 애들 걱정은 마라. 당신 몫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울게. 그러니까 나 잘 지켜봐 줘야 해. 알겠지? 아유, 이 박복한 것. 불쌍해. 어떻게 과부팔자를 나를 꼭 닮았니? 미안하다 정말. 이 엄마가 잘못이야. 어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엄마가 뭐가 미안해. 아니야. 나 정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내 걱정은 그만해도 돼. 애들이랑 정말 이악 물고 살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었어요. 막막했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었죠. 무뚝뚝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들들의 여장부 같고 똑 부러지는 딸의 더할 나위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고요. 아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앞가림을 잘하고 있으니 엄마는 정말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어떻게 엄마 걱정을 안 해? 우리한테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붙들어 매고 엄마를 위해 살아. 그래요, 엄마. 이제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삶을 좀 살아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감사해요, 정말. 그래,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앞가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요. 네? 늘 자식들에게 희생만 한 저를 보고 자식들은 저를 위해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게만 들리던지 눈물이 났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들들은 결혼을 하였어요. 며느리들은 참 마음에 들었죠. 처음부터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싹싹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딸 하나만 남았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참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밟아가던 코스를 저도 밟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아빠 자리가 비어 있어서 슬프고 미안했고 그날따라 먼저 간 남편이 참 그리운 날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모이니까
시끌벅적하다. 늘 조용했는데. 엄마, 어때요? 좋죠? 이렇게 화목하니까 너무 좋네요. 재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잘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혼자서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걱정 놓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저희가 얼마나 잘할 건데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들한테 시집 와주고 내 며느리 돼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며느리들은 참 싹싹했어요.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제 적적함도 달래주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참 고맙더라고요. 박복한 나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좋았죠. 아니, 넌 무슨 복이 있어서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놀러 오니? 우리 며느리들은 연락 한 통도 없어. 얼마나 빡빡한지. 요새 애들은 전화도 싫어하잖아. 넌 아들들 장가 잘 보냈어, 정말. 어쩜 저리 조신한 며느리들로만 잘 얻었어? 아유, 그래. 맞아. 우리 며느리들이 진짜 착하긴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잘해야지.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게. 하지만 며느리들은 저의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처음엔 이해했어요. 요즘 사람들이야 원래가 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기도 하고, 분명 결혼 전 서로의 재력이나 재산을 오픈하고 결혼한다고들 많이 했으니까요. 처음엔 아이들의 학비를 요구했죠.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참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도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 세영이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영어가 필수인 세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안 그럴까요? 뭐, 그렇지. 근데 그건 재진이랑 상의는 해본 거야? 조기 교육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재진 씨도 말은 못하죠. 아무래도 벌이가 거기서 거기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닐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연금 나오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첫 손자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며느리는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죠. 손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되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바로 도와준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오히려 내가 먼저 돈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껄끄러운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뭐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그거 얼마 정도 하니? 애 유치원 보낼 정도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우리 세영이가 잘 되면 좋은 거죠. 어머님 첫 손자이니까 아마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거예요. 세영이가 영특해서 아마 잘 따라갈 거예요. 전 그렇게 첫째 손자의 유치원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도와달라고 하더니 제가 하루라도 이체 날짜가 늦으면
첫째 며느리는 전화가 와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땐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가 대신 전화를 바꿔들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화가 나서 말이죠. 그 정도로 첫째 며느리는 너무했어요. 아니, 어머님, 오늘 이체 날짜 된 거 모르셨어요? 제가 매월 15일이라고 했잖아요. 얼른 입금하세요. 아, 유치원비 늦으면 제가 유치원생들 보기 좀 그렇거든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아니, 딱 보름인데 이게 까먹을 일인가요? 참나. 아니, 언니, 어디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세영이 유치원비 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돈을 늦게 이체시킨 애 만에 참나. 어디서 성질이에요? 오빠도 언니 이런 거 알아요? 아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로 따지냐고요. 나 진짜 분이 안 풀리네. 아니, 아가씨. 어머님이 이체 날짜를 안 지켜서 그냥 지켜달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예, 됐어. 그래, 내가 잊어버렸다. 지금 이체할게. 끊음 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문자로 해도 되니까 그만 역정 내렴. 딸과 며느리의 싸움이 심해질까봐 제가 서둘러 바꿔받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첫째 며느리는 눈치가 보였는지 주말에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며느리에게 놀랬던 마음은 진정되지는 않았어요. 딸아이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좋게 돈을 주기로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돼서 곤란하더라고요. 괜히 날짜를 잊어버려서 괜한 불씨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오빠, 새언니 왜 그래? 애 유치원비 엄마가 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체 날짜 좀 늦었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따질 일이야? 기가 막혀. 오빠도 알고 있었어? 지금 엄마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아니, 능력이 안 되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하던가. 아이, 그만해. 나도 들었으니까. 들어보니까 세영이한테 유치원쌤이 돈 내라고 했다던데. 어느 엄마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 네가 애를 낳아봤어? 넌 그만 모를 거야. 엄마한텐 내가 알아서 전화할 테니까 넌 이 일에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아들은 그날 저에게 전화를 와서 며느리를 두둔하더라고요. 내심 둘이 알아서 잘 살면 좋겠거니 했지만 섭섭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되뇌었죠. 아들들 잘 살기만을 바라자 하면서 제 속을 억눌렀어요. 엄마, 그날은 세영 엄마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너 오랜만에 전화 온 거 보고 놀랐어. 근데 그날 일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뭐 세영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뭐 유치원비는 감사하고요. 그래, 알겠어. 세영 엄마도 그냥 흥분해서 그런 거겠지. 알겠어. 너 일은 잘하고 있는 거야? 동 오지도 않고 밥 잘 챙겨 먹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되던 날 며느리가 쪼르르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모 자신도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그렇게 사과를 하더군요. 다시 살갑게 말하는 걸 보니 내가 알던 며느리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갑자기 유치원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세영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랬어요. 뭐 그래. 네가 죄송하다면 된 거지. 그래도 앞뒤 딱 자르고 그렇게 전화로 역정내면 어떡하니? 나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이 참 짧았죠?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어머님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며느리의 사과로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네 유치원비를 내주는 것을 둘째네가 알게 되자 내심 서운해 하더라고요. 둘째네도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그러니까 점점 저도 서운함이 쌓여가더라고요. 아들들도 참 바보 같고 말이죠. 아니, 어머님, 형님네 세영이 유치원비 내주신다면서요? 아, 서운해요. 저희 채원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었는데. 어? 아, 그러니? 아유, 알겠어. 그럼 채원이도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 거야? 너도 그래서 말하는 거니? 네. 사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 건 다 엄마들 마음이 똑같죠, 뭐. 역시 어머님이세요. 감사해요. 참 찜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둘째네도 유치원비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유치원비를 타갔습니다. 아들이 무능해서 그런다고 하니 어미 된 도리로서 참 안 해줄 수도 없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장가까지 간 아들네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해댔어요. 뭐 맞는 말이었죠. 엄마, 그만 좀 해. 오빠들 버릇 나빠지는 거 몰라? 엄마도 노년 챙겨야지. 언제까지 오빠네들 도와줄 거야? 자기 자식들 유치원비 내줄 형편 없으면 보내질 말아야지. 이렇게 엄마한테 손까지 벌리면서 유치원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래. 근데 어떻게 그러니?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아들들이 무능해서 못 보낸다는데 내가 능력이 되면 도와주는 거지. 아유,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게 마음대로 되나? 유치원만 보내고 나면 못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해. 주말마다 아들네들이 오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점점 아들들은 발길이 뜸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애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다 보니 이것조차도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에 곰살갑던 며느리들도 점차점차 전화도 더뎌지고 돈을 보내주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냥 모든 게 당연한 수순이 되었죠. 하지만 그냥 애들이 잘 사는 게 저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원래부터 바른말을 잘했던 아이로서 이런 부분에서조차 아들들에게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거봐, 내가 엄마 돈 풀기 시작하면 오빠들 발길 끊을 거라고 했지? 엄만 오빠들을 그렇게 몰라? 더 이상 해주지 마. 엄마도 돈을 틀어지고 있으란 말이야. 그렇게 퍼주면 뭐 할래? 오빠들도 아주 웃겨. 전화 한 통을 안 해. 지네 필요할 때만 찾고. 다들 살기 바쁘니까 그렇지.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마라. 너네 오빠들인데, 어? 어떻게 그래? 엄마가 오빠들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랑 오늘 만난 거나 먹으러 가자, 어? 기분 풀어줄게. 그렇게 딸아이는 참 제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한다는 말들이 꼭 맞았습니다. 저희 딸은 친구이자 남편, 그리고 저의 전부였죠. 제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친구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말 내내 며느리들이 주말마다 방문을 하더라고요. 결혼 초 말고는 거의 발길이 뜸하던 며느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역시 이유는 있더라고요. 참 부모가 뭔지 아빠 없는 애들로 키워서 계속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 이것 또한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 마음으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들은 또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엔 아들들도 같이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넷이 한꺼번에 저에게 부탁을 하니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딸은 방방 뛰었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저랑 제이 사업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사업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창업 비용이 좀 필요한데, 엄마가 좀 처음에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려요. 그래, 엄마. 나 이런 부탁 한 적 없잖아. 어? 엄마가 아들들 도와야지, 안 그래?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준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잘 돼야 어머님한테 더 이상 손도 안 벌리죠. 그래도 서방님이랑 세영아빠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뭐 하나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어머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발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오빠들? 아니, 지금까지 엄마한테 뭐 하나 해준 거라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매번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 애들 유치원비 내주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거야? 오빠들 진짜 뻔뻔하다. 어머, 아가씨, 좀 도와주실 수도 있지.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아가씨가 왈부왈부 마세요. 네? 그러게요. 이건 아가씨가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사실 아들들이 원하는 건 큰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었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두고두고 원망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 잘 사는 게 제일 효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였죠.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집을 팔아 자금을 보탰어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저희 정말 성공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성공하면 다 엄마 덕이에요. 죄송해요. 불효자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매번 엄마가 속 썩으시니. 이제 진짜 잘해볼 테니까 저 믿어주세요. 그래도 장남이 한다면 해야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형이랑 나 진짜 이 악물고 해볼게. 예전 같은 마음 말고 진짜 이 악물고 해볼 테니까 엄마가 지켜봐 줘요. 아들들은 고마워했고 며느리는 제 입안에 사탕처럼 굴기 시작했죠. 돈을 보태주고 한 몇 달은 손주들도 데려와서 재롱도 보여주고 저를 데리고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점점 발길을 끊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오지를 않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더니 분통이 터져 했죠. 집도 팔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했던 터라 딸이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형제들 싸움 날까 늘 괜찮은 척 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때뿐이라니까. 집까지 팔아서 오빠 도와줬는데 이게 뭐야? 코빼기도 안 비추고 지네가 인간들이야? 아유, 그만해라.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새언니들한테도 그만 그러고. 엄마,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지금까지 엄마 돈 거덜낸 것만 해도 얼마인데. 아주 어떻게 부부들이 쌍으로 그러냐? 아빠 없이 자라서 항상 결핍이 있잖아.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미안하지 뭐. 너도 그렇고. 엄마가 그게 왜 미안해? 아빠 엄마 애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아빠 일찍 돌아가신 게 왜 엄마 탓이야? 그렇게 좀 말하지 마. 항상 아빠 없이 자라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늘 오냐오냐 한다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웠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어요. 나야. 아니, 요새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고, 주말에 한번 오면 엄마가 밥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제이랑 같이 들러라.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아,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애들 엄마 전화 안 받아요? 그쪽으로 해보시지. 뭐야? 어미가 너한테 전화도 못하냐? 참, 너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뻔질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리 모질어? 이게 잘한다는 태도야? 내가 애들을 허투루 키웠구나 정말. 네가 내 아들 맞긴 한 거니? 남은 아니고?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새 가뜩이나 저도 예민하다고요. 엄마가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쓰이잖아요. 네가 마음 쓰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됐다. 전화 다신 안 할 테니까 어디 바쁘게 살아봐. 전 전화를 끊었죠. 참 제가 키웠지만 어쩜 저리 싹수가 없는지 그날 이후 저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냥 나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죠. 돈만 주면 해. 이제 그 약발이 지나가면 다시 말짱 도루묵. 첫째 아들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더 괘씸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더라고요. 명절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택배 왔습니다. 급한 건지 킥으로 왔네요. 여기 사모님, 사인 한번 해주시고 그럼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해요. 명절에 킥 올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아니, 애들이 보낸 건데. 네, 일단 이리 주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아침 킥으로 온 택배 한 상자를 보니까 아들들 네가 보낸 거더라고요. 얘네는 오지도 않고 웬 킥을 보냈나 해서 택배를 열어보니 2만원 참기름 세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는 붕괴하며 난리쳤고요. 아,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명절에 참기름 세트 달랑 보내고 얼굴을 안 비치겠다는 거야? 내 이것들을 그냥? 엄마, 당장 찾아가자. 이 미친 것들은 정신개조가 필요해. 얼른 일어나, 옷 챙겨. 가서 본때 좀 보여주게. 아유, 됐다. 본때고 나발이고. 이제 엄마 마음 굳혔어. 자식은 너 하나야. 이제 이런 자식들 필요 없어. 없는 셈 칠 거야. 전 정말 애통했지만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지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매번 붙어 있다 보니 꽤 친해졌던 모양이었죠. 아들은 전화를 받더니 퀵 잘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화를 바꿔받은 며느리들의 대답이 더 놀라웠죠. 아니, 너네가 사람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퀵을 보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희가 너무 바쁘다고 했잖아요. 요새 사업도 너무 잘 되고, 거기 들릴 시간이 없어요. 엄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엄마, 너무 버럭하지 마. 우리도 우리 나름 사정이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 어? 뭐야?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아, 내가 망나니들을 키웠구나. 자식이 아닌 망나니들을 키웠어. 너네가 인간이니? 아니, 어머님. 뭘 그리 화를 내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이럴 거면 그냥 피차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전 며느리 말에 기가 막혔죠. 역시 얘네들은 날 돈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싶으면서도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미련이 없었어요. 저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아들들이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걸 보면서 그냥 아들들을 저도 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말했습니다. 너희와는 정말 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넌 말 잘했다.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을 그저 너희들은 날 돈으로밖에 안 봤다 이거지? 그래, 잘 알겠어.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뜨려줘서 고맙구나. 끊으마. 전화를 끊어버렸고 딸아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불쌍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담담하다고나 해야 할까? 그전부터 실망감이 쌓여오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전 결심한 듯 딸아이에게 말했죠. 이제 자식은 너 하나라고 말이에요. 딸아이는 계속 제가 안쓰러운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딸에게 고마웠어요. 이제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엄만 괜찮아. 그래도 엄마가 오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들이 이럴 수가 있어?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나쁜 년놈들이야. 전달에게 제 통장에 있던 모든 재산 20억을 이체해 주었어요. 집을 팔고 있던 돈과 땅을 판 돈이었죠.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남겨두고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유산은 이제 딸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딸은 너무 과하다고 하였고 사는 날까지 돈은 그냥 틀어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뭐야? 너무 과해. 그냥 가지고 있어, 엄마가.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가 잘 키워준 덕분에 이렇게 앞가림도 잘하고 있는데 내 돈은 내가 벌어 쓰는 거지.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과하게 줘요? 내가 무슨 돈 바라던 사람도 아니고. 딸아이는 한사코 말렸지만 모든 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참 바로 득달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아마 딸아이가 오빠들에게 전화로 뭐라고 하면서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들들은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고요. 며느리들은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니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것 같았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니,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죠? 그때 저도, 아휴, 왜 그랬는지 죄송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자주 오고 싶었는데, 아유, 진짜, 어찌나 바빴는지 너무 서운하셨죠, 정말? 참나, 피차 보지 말라면서 왔니? 가거라. 너희한테 할 말 없어.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자식들 없는 셈 치면 그만이야.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네? 노염 푸세요, 제발. 제가 그때 실성을 했나 봐요. 제가 원래 흥분을 잘하잖아요. 당장 안 나가?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 용서가 될 것 같냐? 너네가 시애미를 우습게 봐도 아주 우습게 봤지? 나가! 저 며느리들을 당장 내쫓았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돈 얘기를 듣고 왔다는 자체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며느리들을 쫓아내자 그 다음 주 주말엔 사돈들까지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들들은 어찌나 싹싹 빌던지 그 모습을 보니 아주 꼴사납고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전 사돈들에게도 퍼부어 댔습니다. 엄청나게 말이죠. 아니 사부인, 아유 좀 노여움 푸세요. 애가 뭘 몰라서 말이 헛나왔나 본데 어른이 아랑을 베풀어 주세요. 네? 아니요, 됐습니다. 다 큰 성인이 사리 분별 못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너희도 다시는 오진 마라. 왜?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 그건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더 이상 보지 말자고 한 건 너희야.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꼭 맞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더 이상 보지 말고 살자. 다시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 내릴 줄 알아. 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재원이를 줄 수 있어요? 저희도 자식인데. 너네가 그럼 그렇지. 그 돈을 노리고 온 거지? 아휴, 자식은 재원이 하나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장례 때도 오지 마. 전 딸아이 보고 굵은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얼른 소금을 가져왔고 전 사돈 어른들과 며느리, 아들들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그 소금을 맞고 나서 얼마나 표정이 썩던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소금을 뿌리고 나가라고 하자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나 문자로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스웠어요. 당장 나가! 다신 볼 일 없을 거다.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사돈들도 더 이상 볼 일 없겠네요. 모두 다 내쫓고 나서 마음이 참 후련하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맞는 거지라는 생각과 날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 아이들을 손절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딸아이에게 들은 바로는 오빠들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얼마 뒤에도 며느리들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일체 받지 않았죠. 참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그 후 저희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았죠. 결혼식엔 오빠들을 일체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식까지 부르지 않자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아들들은 집 앞에 찾아와서 꺼이꺼이 울며 반성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셈 쳤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네? 죄송해요. 아니, 됐어. 이제 안 보고 싶다. 몇 번 말했잖아. 너네 와이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너희는 다 알아도 모른 척 했지? 너희도 다 똑같은 족속들이란 얘기야. 엄만 이제 정말 너네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너희도 없는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 제발요.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어떻게 재현이 결혼식도 안 부르고, 엄마. 뭐하러 부르니? 너희는 가족이 아닌데 엄마 마음 안 변해. 원망하려거든 실컷 해. 너네 가족이나 잘 보살펴라. 전 그 말을 끝으로 집도 이사가 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요. 혹시 몰라 내 재산에 대해 딸아이에게 모두 가는 걸로 공증을 받아놨고 다른 자식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통한 장치도 마련해 놨어요.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회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아들들과 계속 연을 이어갔다면 제 재산도 개털이 되었겠죠. 그들이 먼저 손절하자고 했으니 전 맞대응을 해준 것뿐이고요. 가끔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낳은 손녀 보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참 저에게 끝까지 잘하더라고요. 이래서 엄마들은 딸아이가 꼭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련해요. 지금은 원망보다 그저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